정신 차려. 한국 같은 후진국에 딸을 보낸다고. 런던 금융가 최상층에서 터진 격렬한 대립. 김치 냄새 나는 좁은 방에서 살라고. 케이팝이나 보며 시간 낭비하라고. 비즈니스 파트너가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깟 나라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애들은 공부에만 매달려 있어. 딸이 더 망가질 텐데. 하지만 수십억 파운드 재벌 회장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18살 딸이 생방송에서 내뱉은 단 한마디. 월세가 350파운드라며 그냥 다시 지어주시면 되잖아요. 이 7초가 전 세계를 분노로 만들었고 하버드 입학도 취소되었습니다. 절망한 아버지가 그 나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3년 후. 아빠,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히드로 공항에서 만난 딸의 첫 마디에 아버지는 경악했습니다. 대체 무슨 마법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먼드 웨스트브룩입니다. 런던에서 웨스트브룩 그룹이라는 회사를 하고 있어요. 수십억 파운드짜리 사업을 키우면서 살고 있었죠. 호텔 체인도 운영하고 있고 상업 건물들도 짓고 있었어요. 그런 일들로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인생은 꽤 화려했어요. 런던 금융가 최고층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있었고 창밖으로 템스강이 내려다 보이고 있었거든요. 별장도 있었고 축구장만한 잔디밭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셈이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있었어요. 바로 제 딸 에밀리아와의 관계였습니다. 13년 전에 아내를 잃고 나서부터 계속 그랬어요. 일에만 매달리고 있었거든요. 에밀리아한테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고 있었지만 정작 함께 보내는 시간은 거의 없었죠. 그 애가 18살 생일을 맞던 날이었어요. 페니슬라 호텔에서 성대한 파티를 열어주고 있었거든요. 에밀리아는 완벽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샹들리에 불빛이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모든 게 화려하고 아름다웠죠. 그런데 그날 밤 모든 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에밀리아가 저한테 와서 말하고 있었어요. 아빠, 오늘 꼭 와주실 거죠? 그런데 저는 중요한 미팅 때문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었거든요. 또 그런 변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파티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어요. 런던에서 큰 화재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우리 회사 소유 아파트 건물에서 말이에요. 몇 명이 죽고 다치는 심각한 사고였어요. 사람들이 임시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에밀리아가 파티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현장을 지나가게 됐어요.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거든요. 검은색 고급차 여러 대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중에 에밀리아가 타고 있던 차도 있었던 거예요. 기자가 소리치고 있었어요. 저기 웨스트브룩 그룹 회장님 따님 에밀리아 씨가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를 들이밀고 있었죠. 화재 피해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때 차 창문이 내려가고 있었어요. 에밀리아 얼굴이 보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애가 한 말이 전국의 생방송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월세가 350파운드라며 그냥 한 건 다시 지어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순간 저는 사무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제 딸이 그런 말을 하다니. 그 7초가 우리 가족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뒤집어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었죠. 에밀리아를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었고 우리 회사 주식도 떨어지고 있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입학 취소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비즈니스 파트너들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늦게 에밀리아 방 앞에 서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려다가 멈추고 있었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애도 자기 방에서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잘못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13년 동안 에밀리아한테 돈으로만 모든 걸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정작 사람다운 마음이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법은 가르쳐 주지 못했던 거예요.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에밀리아와 제대로 된 대화도 나누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 애는 점점 이기적이고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로 자라고 있었던 거죠.
사무실에서 밤늦게 일하고 있을 때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회사 위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은 여러 번 겪어봤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에밀리아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애는 집에 틀어박혀서 세상과 단절된 채 지내고 있었어요. 제가 에밀리아 방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있었죠.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완전히 실패한 아버지라는 생각이 계속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있었는데 제 사무실로 루크 스미스가 찾아왔어요. 저와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같이 해온 파트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 얼굴에 뭔가 비웃는 표정이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에드먼드, 요즘 많이 힘들지? 그러면서 제 서재에 들어와서 앉고 있었어요. 저는 위스키 한 잔을 따라주고 있었죠. 그런데 루크가 갑자기 웃으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설마 한국 보낼 생각은 아니겠지? 그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말이에요. 사실 저는 며칠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1년 전에 카타르에서 만난 올마르 알 자이디라는 사람이 했던 말 때문이었어요. 루크는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니 그깟 나라가 뭘 가르쳐 준다고? 김치찌개나 먹고 지하철이나 타는 나라 말이야. 그러면서 손을 흔들고 있었거든요. 완전히 무시하는 투였어요. 당신 딸이 케이팝이나 보며 시간 낭비할 거라고 생각해? 드라마나 보고 한류 따라다니다가 더 망가질 텐데.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나빠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고 있었죠. 루크는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한국을 깎아내리고 있었거든요. 그 나라 사람들은 온종일 일만 하고 산다면서요. 애들은 공부에만 매달려 있고 어른들은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곳에 에밀리아를 보내면 더 스트레스만 받을 거야. 정신적으로 더 망가질 텐데. 루크가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런던 거리에 비가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루크 말을 들을수록 반대로 생각이 바뀌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너무 심했거든요. 마치 그 나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신 차려, 에드먼드. 루크가 일어서면서 말하고 있었어요. 에밀리아 같은 애는 제대로 된 유럽 명문 학교에 보내야지. 한국 같은 데 보내면 뭘 배우겠어?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결정되고 있었어요. 루크가 나간 후에 저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1년 전 일이 계속 떠오르고 있었죠. 그때는 중동 출장을 갔을 때였어요. 카타르의 한 고급 호텔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있었거든요. 올마르 알 자이디라는 재벌 투자자와 와인을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갑자기 웃으면서 한 말이 있었어요. 우리 딸이 한국 다녀오더니 사람이 됐다고들 하더군요. 그때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고 있었거든요. 카타르 공주가 지하철을 탄다고? 그게 자랑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올마르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이제 지하철도 타고 아주머니들과 밥도 먹는다니까요. 시장에서 장도 보고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고 있다더군요. 그 말이 당시에는 정말 우스꽝스럽게 들리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어떤 회사 임원은 직원들과 같은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더라고. 자기 컵으로 물을 따라 마시고 아들이 지하철 타고 학교에 다닌다는 거야. 올마르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저는 그저 다른 문화의 특이한 사례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에밀리아가 온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말이 갑자기 희망처럼 들리고 있었거든요. 카타르 재벌의 딸이 한국에서 사람이 되었다. 처음엔 헛웃음을 지었지만 지금은 그 말이 구원의 밧줄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늦게 저는 비서한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제임스, 미안한데 이런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그 카타르 쪽 다시 한번 연락해봐. 올마르 말이야. 한국 그 나라에 대해 더 알아보자. 다음 날 아침 올마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 급한 메시지를 받고 직접 전화를 해온 거였어요. 웨스트브룩, 갑자기 무슨 일이지?
목소리에 궁금증이 묻어나고 있었거든요. 1년 전에 했던 얘기, 자네 딸 이야기 기억하나? 한국에 보냈다던. 전화 너머로 짧은 웃음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와, 그 이야기 정말로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 에밀리아가 도움이 필요해. 이해해? 저는 솔직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제 딸도 지금 에밀리아와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내 딸도 비슷했어. 올마르가 말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도 처음엔 반항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 한국의 박동원 씨 부부에게 맡겼었지. 정말 좋은 분들이야. 박동원 씨는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부사장으로 일하다가 은퇴한 분이라고 했어요. 중동 프로젝트로 15년간 함께 일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따뜻하고 인정 많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들 지금도 연락 가능할까? 제가 물어보니까 올마르가 바로 대답해주고 있었어요. 물론이지, 내 딸이 지금도 가끔 찾아가니까. 수도권 외곽 단독주택에서 아내와 조용히 살고 있어. 두 분 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우리 딸마저 떠나고 나서 조금 적적해 하셨다더군. 한번 연락해 볼게. 올마르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뭔가 결정되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루크의 편견 어린 말들이 오히려 제 결심을 더 굳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제 딸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에 저는 화상통화로 서울 근교에 사시는 박동원 씨 부부를 만나게 됐어요. 컴퓨터 화면 속에 나타난 건 소박하지만 따뜻한 느낌이 드는 집이었거든요. 거실에 앉아 계신 두 분의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었어요. 웨스트브룩 씨, 반갑습니다. 박동원 씨가 먼저 인사를 건네고 있었어요. 올마르 씨에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얼굴에 인자한 미소가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옆에 앉아 계신 이선희 씨도 환한 미소로 말하고 있었어요. 사실 올마르 씨 따님이 떠나고 집이 너무 조용해졌거든요. 이 나이에 다시 젊은 친구를 맞이할 기회가 생겨서 오히려 저희가 감사하네요. 박동원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고 있었어요. 에밀리아라고 하셨죠? 환영합니다. 우리 집은 좁지만 마음만은 넓답니다. 자식들이 다 나가고 나니 집이 텅 비어서 말이죠. 오히려 삶에 활력이 생길 것 같네요. 그분들의 진심 어린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어쩌면 에밀리아와 이분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에밀리아의 동의였어요. 그날 저녁집에서 에밀리아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에밀리아, 잠시 한국에 가보는 건 어떨까? 조금 다른 세상을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국이요? 에밀리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요?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거든요. 저를 내쫓으시는 거예요? 아빠가 망신당했으니까. 그 말에 제 가슴이 아팠어요. 그 애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아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계속 고통받을 뿐이야. 기자들, 인터넷 악플, 모두가 널 괴롭힐 거야. 잠시 떠나 있는 게 널 위한 거라고 생각해.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에밀리아 눈에 눈물이 고이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감정을 드러내는 것 같았거든요. 얼마나 가야 돼요? 그 애가 조용히 물어보고 있었어요. 1년이야, 에밀리아. 인생에서 1년은 긴 시간이 아니야. 제 말에 에밀리아는 한참 생각에 잠기고 있었어요. 결국 그 애는 동의했어요. 어쩌면 그 애도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한 달 뒤 저는 인천공항에서 박동원 씨 부부에게 딸을 맡기고 있었어요. 공항 도착 게이트에서 두 분을 처음 직접 뵈었는데 화상통화로 봤던 것보다 더 따뜻한 분들이었어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깊숙이 인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걱정 마세요, 웨스트브룩 씨. 이선혜 씨가 에밀리아 어깨를 살며시 감싸며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집이 다시 활기를 찾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박동원 씨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에밀리아는 한국으로 떠났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처음 몇 달은 에밀리아에게서 오는 메시지들이 걱정스러웠어요. 아빠, 연세대학교 어학당에 등록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하지만 재미있어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에밀리아의 한국어 실력이 놀랍게 향상되고 있었어요. 메일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묻어나고 있었거든요. 박 선생님 부부가 저를 남대문 시장에 데려갔어요. 처음으로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에 가봤는데 신기했어요. 아빠, 여기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제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 말이 불평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의 의미가 다르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에밀리아는 웨스트브룩 가문의 딸이 아닌 그저 에밀리아라는 사람으로 대접받는 걸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에밀리아에게서 더 긴 메일이 왔어요. 아빠,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이 정말 귀여워요. 처음에는 한국어 실력을 늘리려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 자체가 너무 즐거워요. 비서의 보고를 들으며 놀랐어요. 봉사활동이라니. 이전 에밀리아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었지만 저는 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1년이 지났을 때 박동원 씨 부부와 다시 화상통화를 하게 됐어요. 에밀리아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화면 속 두 분의 표정이 밝아 보이고 있었어요. 웨스트브룩 씨, 에밀리아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이선혜 씨가 말하고 있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모든 것에 불만이 많았죠. 이런 좁은 방에서 어떻게 살아요? 왜 지하철을 타야 하죠? 이 음식은 냄새가 이상해요. 그런 말들을 자주 했어요. 박동원 씨가 말하고 있었어요. 그건 제가 알던 에밀리아 모습이었거든요. 그래도 연세대학교 어학당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적응하더군요. 처음엔 영어로만 대화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배운 한국말을 집에서도 써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이선혜 씨가 웃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에밀리아를 그저 우리 집에 온 딸아이로 대했어요. 박동원 씨가 이어서 말하고 있었어요. 친딸이 없었지만 항상 딸을 원했거든요. 에밀리아가 오면서 그 빈자리가 채워진 것 같았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에밀리아가 감기에 심하게 걸렸어요. 이선혜 씨가 말하고 있었어요. 제가 하루 종일 간병하면서 미역국도 끓여주고 했더니 그날 밤 처음으로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저 내가 이 집의 가족이니까라고 대답했죠. 그 말에 제 가슴이 조금 아팠어요. 에밀리아는 그동안 진심 어린 돌봄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걸까요? 그 후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식사 후에 그릇을 부엌에 가져다 놓거나 가끔 빨래를 개는 걸 도와주거나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씩 생겼죠. 박동원 씨가 말하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에밀리아가 정말로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해준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 변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2년째가 되었을 때 에밀리아에게서 놀라운 소식이 왔거든요. 아빠, 보스턴 명문대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딸이 돌아온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미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애에게 그토록 소중한 곳이 되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에밀리아에게서 메일이 왔어요. 아빠, 다음 달에 들어가요. 일단 방학 동안 집에 있다가 가을 학기부터는 보스턴 캠퍼스에서 공부하려고 해요. 하지만 다음 해에는 또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갈 계획이에요. 히드로 공항에는 제가 직접 나갔어요. 기사와 비서를 모두 보내지 않고 혼자서 말이죠. 이건 저와 에밀리아만의 재회였으니까요.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제 마음은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괜찮을까? 이제 적응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 보낸 3년이 그 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고 있었거든요. 그때 게이트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키 큰 금발의 여자아이를 찾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에밀리아를 바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화려한 브랜드 옷 대신 단정한 면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거든요. 화장기 없는 맑은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하고 차분한 걸음걸이. 가만히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한 에밀리아가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이에요, 아빠. 짐은 제가 들게요. 첫 마디부터 달랐어요. 예전 에밀리아라면 짐을 들어달라고 했을 텐데 오히려 제 손에서 가방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목소리도 낮고 조용했고 복장은 단정하고 실용적이었어요. 차 안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아닌 편안한 침묵이었거든요. 마침내 제가 입을 열었어요. 보스턴에서 공부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했지? 에밀리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한국에서 배울 게 아직 많아요. 그곳에서 제가 찾은 것들이 소중해졌어요. 집에 도착하자 에밀리아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과거 에밀리아라면 펜트하우스 전체를 둘러보며 무엇이 바뀌었는지 체크하고 없어진 물건이 있으면 따지고 새로운 것은 비난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에밀리아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저 먼저 짐을 풀게요. 조금 쉬다가 저녁 먹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딸과 함께 하는 식사라 저는 특별히 셰프를 불러 성대한 만찬을 준비했거든요. 테이블에 앉자 도우미가 다가와서 물을 따르려고 했어요. 그때 에밀리아의 반응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었거든요. 과거 에밀리아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도우미들은 그저 당연히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식사 중에도 에밀리아는 과거와 달랐어요. 음식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맛있네요 라고 말하고 있었고 저에게도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회사는 어떤지, 건강은 괜찮은지. 아빠, 제가 없는 동안 많이 힘드셨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동안 에밀리아가 저를 생각한 적이 있었다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괜찮았어. 회사 일도 잘 풀렸고 내가 잘 지내는지가 더 궁금했어. 에밀리아는 잠시 시선을 내리고 생각에 잠기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모든 게 낯설고 불편했어요. 하지만 박 선생님 부부가 정말 잘 대해주셨어요. 마치 자신들의 딸처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거실에 나왔어요. 놀랍게도 에밀리아가 먼저 일어나 있었거든요. 그것도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일어나셨어요? 아침 준비하고 있었어요. 에밀리아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죠. 내가 요리를 한국에서 배웠어요. 박 선생님 사모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미역국이에요. 아침에 먹으면 좋대요. 미역국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봤지만 그 순간 향긋한 냄새가 저를 감싸고 있었어요. 에밀리아는 익숙한 솜씨로 그릇에 국을 담고 밥을 담고 있었거든요. 직접 해본 거라 잘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번 드셔보세요. 에밀리아가 내민 숟가락을 들고 국을 한 모금 마셨어요. 특별히 맛있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딸이 직접 만든 음식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맛있네. 언제 이런 걸 배웠어? 가끔 박 선생님 사모님이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어느 날은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했더니 가르쳐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데요. 그리고 몸이 좋지 않을 때도요. 에밀리아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아빠, 요즘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서요. 과로하신 것 같아서. 한국에선 이럴 때 끓여준대요. 그 순간 제 눈가가 조금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과연 이것이 사람이 된다는 것의 의미였을까요? 누군가를 걱정하고 배려하고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변화 말이에요. 며칠 후 저는 에밀리아와 함께 런던의 하이드 파크를 거닐고 있었어요.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이었고 공원은 조기 파는 사람들과 애완견을 산책시키는 사람들로 한산했어요.
아빠, 한국에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얻었어요. 에밀리아가 조용히 말하고 있었어요. 박 선생님 부부는 저를 에밀리아 양이라고 불렀고 아이들은 누나라고 불렀어요. 아동센터에서는 선생님이라고도 했고요. 처음으로 제가 누구의 딸이 아닌 그냥 에밀리아로 불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이해했어요. 에밀리아에게 한국은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한 곳이었던 거예요. 웨스트브룩 가문의 무게에서 벗어나 그저 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곳이었던 거죠. 아빠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요. 에밀리아가 제 손을 잡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아빠는 계속 달려왔잖아요. 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아요. 나도 이제는 진짜 사람처럼 살고 싶구나.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어요. 에밀리아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새로운 시작을 느꼈어요. 딸과 함께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어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모든 걸 가진 채 태어난 아이가 처음으로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낯선 곳에서 건넨 조용한 손길 때문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딸에게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었고 그 이름은 이제 저에게도 남겨졌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때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관심, 진심 어린 배려, 그리고 묵묵히 건네는 정성.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을 진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이런 인간다운 마음입니다. 누구도 특별히 칭찬하지 않았고 누구도 억지로 가르치지 않았지만 그 일상 속에 담긴 질서와 배려, 그리고 사람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무게를 전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적 같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